네, 오늘 책은 1인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무래도 리더에 관한 내용이겠죠? 역사에서 배우는 1인자와 2인자의 리더십 특강. 네, 그렇네요. 이 책은 이성계부터 박정희까지 600년 한국 역사를 하나로 꿰는 여러 유형의 1인자와 2인자 리더십 모델을 분석한다. 1인자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대범한 낙관주의자이고 2인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현실주의자이다. 현실성 없는 낙관은 관념적이고 모험 없는 현실주의는 제자리 맴돌기라서 둘 사이에는 리더십 차이가 있고 성장은 1인자와 2인자의 조화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역설한다. 네, 저자는 신동준. 이분은 얼마 전에 저희가 조조 리더십 혁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랑 같은 저자네요. 지금 프로필을 보니까. 그 책은 꽤 어려웠어요. 네, 이 책은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네요. 숏 서머리 한번 보죠. 1인자와 2인자는 언제나 존재해왔다. 그들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한다. 1인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1인자에게 계획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창의성이 있다면 탁월한 능력으로 1인자를 지원하고 보좌하는 2인자에게도 2인자의 미학이 있다. 이 책은 이성계부터 박정희까지 600년 한국 역사를 하나로 꿰는 여러 유형의 1인자와 2인자 리더십 모델을 분석한다. 저자는 1인자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대범한 낙관주의자이고 2인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현실주의자인데 현실성 없는 낙관은 관념적이고 모험 없는 현실주의는 제자리 맴돌기라면서 둘 사이에는 리더십 차이가 있고 성장은 1인자와 2인자의 조화와 협력에서 나온다고 역설한다. 저는 이 책을 따르면 2인자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네요. 2인자라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1인자는 그 낙관주의자다. 포부를 가진 낙관주의자라고 했고 2인자는 계획을 세우는 현실주의자이다 라고 했죠. 근데 현실성이 없는 그 1인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1인자라고 보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또 성공은 경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며 인문학을 통해 정보를 분석, 종합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고 눈앞의 권력에 연연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읽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네, 1장은 태조와 정도전, 그리고 2장은 태종과 하륜, 3장은 세종과 황희, 4장은 세조와 한명회, 5장은 성종과 김종직, 6장은 중종과 조광조, 7장은 선조와 유성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더 있네요. 8장은 인조와 최명길, 9장은 정조와 최재공, 10장은 고종과 명성황후, 11장은 박정희와 김종필. 갑자기 시대를 확 넘는 것 같네요. 박정희와 김종필을 하니까. 강력한 1인자 대 더 강력한 2인자 태조와 정도전. 1인자의 강력한 결단력. 고려는 14세기 말이 되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부정과 횡포로 집권체제가 약화되며 왕권이 쇠퇴했다. 밖으로는 왜구가 출몰해 약탈을 일삼았다.
이때 고려 최고의 무장 최영과 신흥 군벌인 이성계가 등장했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왜구를 격퇴하면서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가 요동을 관리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해오는 사건이 있었다. 고려 우왕은 이성계에게 군사권을 주며 요동을 정벌할 것을 명령했다. 최영과 이성계는 입장이 갈렸다. 처음부터 요동 정벌에 반대하는 이성계는 압록강 하류인 위화도에 이르자 진군을 멈췄다. 자군 도통사 조민수와 상의에 장마철이라 군량 운반이 힘들고 습기로 활이 풀려 전투가 여의치 않으며 소국은 대국을 섬기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이유를 들어 요동 정벌이 불가능하다는 상서를 올렸다. 회군을 청한 것이다. 최영과 위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계는 즉시 회군을 결행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이럴 때 정말 답답하죠. 위에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하 직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최영이 정벌군과 싸우려 했으나 병력 없는 텅 빈 왕실이 승리할 리 없었다. 결국 최영과 왕실을 몰아낸 이성계는 고려를 접수했고 1392년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 조선이 탄생한 것이다. 위화도 회군에 관한 이야기죠. 1인자라면 인문학을 공부하라. 조선의 창업주인 태조 이성계는 무사에 지나지 않았다. 일찍이 왕조 교체의 난세에 무인이 일시적으로 보위에 오른 경우는 있으나 수백 년 동안 유지한 새 왕조의 건립에 성공한 적은 없었다. 이는 반드시 득천하와 치천하의 방략을 훤히 꿰뚫은 책사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했다. 조선의 건국에는 이방원과 정도전이 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성계를 문과 담을 쌓은 단순한 무사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비록 체계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으나 일정 수준의 학문을 연마했다. 그는 정도전의 권유로 맹자와 대학 연의 등을 탐독하기도 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문의 상징인 성균관에 들어가 문무겸전의 지략가로 성장한 것도 그가 학문을 중시한 결과였다. 이성계가 단순한 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정도전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면서도 정도전과 대립한 권근을 중용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생각하고 한 발 앞서 조치하라.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지만 왕자의 난에 의해 제거당하는 극적인 삶을 보냈다. 조선을 세우고 조선에 버림받은 정도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정몽주와 이방원을 빼놓을 수 없다. 고려 말 정몽주와 정도전은 각기 좌익과 우익에서 이성계를 도왔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도 그들을 거들었다. 어지러운 고려를 바로잡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몽주는 고려 왕조라는 토대 안에서 중흥을 꾀한 타협적 노선이었다. 반면 정도전은 이성계라는 새로운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는 급진론자였다. 결국 정도전이 이성계를 도와 부패한 고려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할 때 정몽주는 그의 정치적 스승 이색과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성계를 제거할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그러나 이성계의 아들 중 정치적 감각이 가장 예민했던 방원은 정몽주의 움직임을 읽고 먼저 문신들의 기선을 제압했다.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이성계의 집으로 향한 정몽주와 그의 마음을 읽으려 했던 방원이 막닥뜨렸다. 먼저 방원이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읊으며 정몽주의 마음을 떠봤다.
이에 정몽주가 단신가를 지어 답했다. 이를 들은 이방원은 정봉주가 자신과 뜻을 같이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결국 자신의 휘와 조영규를 시켜 귀가하던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암살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하여가를 벗고 정몽주가 단신가로 이제 답을 했죠. 그러면서 그걸 듣고 있던 이방원이 정몽주가 자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정몽주를 암살하죠. 이방원은 조선 건국의 뜻을 같이 했던 정도전도 제거했다. 정도전은 술에 취하면 종종 항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자방이 그를 키운 것이다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 이 말은 정도전이 자신이 조선 건국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정도전은 스스로 왕이 되기보다 임금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그를 상징적인 존재로 내세운 뒤 정치는 조정 대신들이 맡아서 하는 강력한 신권주의 국가를 꿈꾸고 있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왕권 국가를 지향한 이방원과 재상을 중심으로 한 신권 국가를 만들려는 정도전의 이념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과한 욕심은 무덤과 같다. 정도전이 세력을 손에 쥐었을 때 이방원은 공신 대열에 끼지도 못하고 세자 책봉에서도 밀려난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병 제도마저 없애 무력 기반을 완전히 잃게 된 그는 정도전에게 몰려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도전이 이방원의 손에 사라졌으니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다. 정도전이 죽은 뒤 권근은 성리학에 대한 최고 권위인 해석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는 어부지리와도 같았다. 당시 성균관에서 권근과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하륜이 신권을 내세운 정도전과 반대로 성리학을 왕권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성리학은 막강한 왕권을 행사한 세조 때까지 조선을 대표하는 통치 이념으로 작용했다. 1457년 조선의 제9대 왕인 성종이 등극하면서 길제의 학동을 이은 김종직이 중앙정계에 등장했고 신권 국가를 지향한 정도전이 통치 이념이 서서히 주류로 진입했다. 길제의 학풍은 의리를 중시하며 신권 국가를 지향한 점에서 정도전과 일치했다. 연산군 시절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의 기묘사화, 명종의 을사사화 모두 관악의 주류를 장악하려는 권근의 왕권 중심 성리학과 정도전의 신권 중심 성리학이 대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권근과 정도전이 사상 대립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인자는 이인자로 경계하라. 권근을 적극 끌어들여 정도전과 병존시키면서 조선 건국 이념의 기본 틀을 다진 이성계의 리더십 역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초기에 정도전의 주장에 휩쓸린 나머지 권근과 하륜 이외의 고려 유신들을 모두 끌어안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도전을 과도하게 칭송하는 현행 학계의 잘못된 흐름이 크게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가장 창의적인 CEO를 뽑았다. 바로 애플의 팀 쿡이었다. 쿡은 스티브 잡스에 이어 애플을 여전히 세계 최고의 IT 기업으로 이끌고 있다. 애플의 전직 임원은 스티브 잡스가 제품 개발을 이끌었다면 팀 쿡은 회사를 현금 더미로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잡스가 기기의 혁신을 이뤘다면 쿡은 관리의 혁신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다. 잡스가 애플 1인자로서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데는 쿡의 든든한 관리와 뒷받침이 있어서였다.
애플은 혁신적인 1인자 잡스와 치밀한 2인자 쿡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더욱 강화된 것이다. 탁월한 1인자 대 소통의 2인자 세종과 황희. 상황에 맞게 인재를 발탁하라. 태종 이방원은 집권 과정에서 두 차례나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를 죽이고 정권을 창출한 인물이다. 때문에 그의 업적은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취한 폐업인 휼패로 평가받았다. 반면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와 애민사상, 조선의 주체성 확립 등 인재 양성 등으로 올바른 폐업인 정패로 평가받았다.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지만 태종과 세종의 리더십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하나로 뭉치는 지점이 있다. 맹사성과 황희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 태종은 두 사람을 뛰어난 재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고 이들을 세종의 재위 기간 중 활약할 인물로 만들기 위해 일단 내쳤다가 다시 기용함을 반복했다. 세종이 두 사람을 치세의 지렛대로 활용한 것은 태종과 세종의 인물을 보는 능력이 일치된 결과였다. 태종이 난세의 성군이라면 세종은 치세의 성군이다. 치세의 1인자 리더십과 이에 절묘하게 반응한 2인자 리더십을 분석하는데 황희와 맹사선만큼 좋은 대상도 없다. 두 사람은 유강과 함께 선초 삼청이라 불렸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조선조 초기에 활약한 세 사람의 청백리란 뜻이다. 맹사성은 처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데다 음율에 밝아 풍류를 즐긴 까닭에 재물을 모으는 데 무관심했다. 그러나 이것이 청빈한 삶을 살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부드러운 데에다 늘 청백하게 선비들을 예우한 점과 사치하지 않은 삶을 영위한 것만은 확실하다. 제가 이분 책을 연달아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분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과하게 본인의 그 지식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포인트만을 딱 얘기를 하면서 그 포인트를 깊게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포인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다 연결시켜서 책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는 나오는데 좀 책이 포인트에서 약간 이렇게 좀 산만한 듯한 느낌이 많이 나요. 2인자에게 힘을 실어주라. 그러나 황희는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선초 삼청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노복과 논밭을 갖고 있었다. 그의 졸기에 나오는 다음 대목이 이를 대변한다. 세종은 황희가 동산 영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원부의 탄핵에 사직을 청했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처남이 법에 어긋난 일이 발각되자 풍문에 불과하다는 글을 올려 구했다. 아들 황치산에게 관청에서 몰수한 과전을 바꾸어 줄 생각으로 글을 올려 청하기도 했다. 황중생이란 자를 서자로 삼았다가 이후 그가 죽을 죄를 범하자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는 성을 바꾸게 하니 이를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이는 그가 청렴 결백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일가 친척의 각종 비리 혐의를 무마하려 백방으로 손을 쓰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펼쳤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세종은 황희를 무려 18년 동안 줄곧 영의정행 자리에 앉혀놓았다. 황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또 이런 청렴하지 못한 면이 있었네요. 세종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세종은 조선이 여전히 건국기의 난세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태종 때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통치 이념에 대한 신권 세력의 저항이 셌다. 따라서 세종이 새로운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려 17년간 여론을 수렴하면서 신하들과 토론과 수기를 거듭한 것을
왕도의 전형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쪽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결과다. 신하들이 세종의 세제개혁 방안에 거듭 이의를 제기한 것은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함이었다. 황희와 맹사성 역시 이들과 같은 편에 서 있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새로운 방안이 척박한 토지를 가진 빈농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놓지 않았다. 이미 태종이 바로 가능성이 큰 신권 세력을 소탕했음에도 세종 때 들어 만만치 않은 신권 세력이 새로이 형성되었다. 이는 표면상 군신 공치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신권 우위의 통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성리학을 통치 이론으로 채택한 결과였다. 세종이 맹사성과 황희를 중용한 배경도 이 같은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직언을 하는 사람을 발탁하라. 맹사성은 세종 7년에 문신으로서 최초 삼진도 직무가 되었다. 세종 9년에는 마침내 정일품의 우의정에 오른다. 그의 나이 68세였다. 잠시 대간들의 탄핵으로 파면당하기도 했으나 이내 혐의가 풀려 복귀했다. 당시 맹사성은 태종실록의 편찬을 감수하는 중이었다. 편찬이 끝나자 궁금한 세종이 한번 보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거부했다. 군왕이 실록을 보고 고치면 반드시 후세에 이를 본받게 되어 사관이 두려워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종은 맹사성의 말이 옳다고 판단해 그의 의견에 따랐다. 실록의 편찬 과정에 군왕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은 여기서 시작됐다. 맹사성은 세종 13년에 좌의정으로 승진했다. 이해 5월에는 태종실록의 감수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는 고향에서 후구를 타고 다니기를 즐겼다. 한편 세종은 국가대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때로는 조정에 나와 황희와 함께 대사를 논의할 정도로 그는 조선의 정치 발전에 많은 공헌을 세웠다. 고향에서 숨을 거둔 그의 나이는 79세였다. 험한 일도 기꺼이 해야 인재다. 중재의 리더십은 필수다. 황희가 보여준 리더십의 특징은 세종과 신료, 그리고 신료와 신료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한 것이다. 맹사성의 겸허하고 신중한 행동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세종은 중재와 겸신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 성세를 구가했다. 황희가 깊은 안목으로 갈등의 중재자로 활약하며 위정자의 위민정신을 실천한 것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한 그의 2인자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두문동에서 빠져나와 조선에 참여한 것이 결코 일신상의 영화를 도모하는 단순한 변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고 통치자의 최고 덕목은 적재적소에 올바른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다. 세종은 이를 훌륭히 수행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겨냥해 부국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이를 토대로 강병책을 구사했다. 또한 문무의 모든 측면에서 조선의 위상을 사방에 널리 펼쳤다. 문해 차원에서 지편전을 세우고 나서 신숙주와 성삼문 등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 조선을 문화대국으로 육성했다. 무해 차원에서는 김종서와 최윤덕 등을 발탁해 조선의 북방 강력을 대폭 확장하면서 북로 남외의 화근을 제거했다. 이런 위협을 이룬 군왕은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 오로지 세종이 유일하다. 세종은 중재와 겸신으로 요약되는 두 사람의 다른 2인자 리더십을 최대한 활용해 1인자 리더십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갈등의 조화와 결단력이 요구되는 이조와 병조 등의 업무는 이조와 병조들의 업무는 황희,
유연하면서도 섬세함이 필요한 과거시험 감독과 학문 교습 등의 예조 업무는 맹사성에게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디즈니의 전 CEO 마이클 아이스너는 2인자 프랭크 웰즈가 헬기 사고로 죽을 때까지 행복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웰즈와 편안한 동료처럼 지낸 아이스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엄격한 예산을 세우고 뛰어난 투자 감각을 지녔던 웰즈의 사무실을 하루에도 10번 이상 찾으며 조언을 구했다. 아이스너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웰즈는 결점만 보는 사람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여 디즈니의 경영 목표인 최고 아이디어의 성공 보장을 도왔다. 1인자에 대한 2인자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가 무너지면 어떤 조직이든 오래가지 못한다. 치밀한 1인자 대 부응하는 2인자, 정조와 체제공. 상황을 파악하고 실행에 옮겨라. 정조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늘 선비와 같은 점잖은 군주로 묘사된다. 호학군주로서 조선 후기의 문예 부흥을 이끈 성군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는 막후 정치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경험 많고 교활한 정치가였다. 제2기간 중 붕당 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노론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전국의 동향을 알고자 노력했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노론 벽파의 거두 심한지와 미리 입을 맞추고 그에게 상소를 올리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참고로 정조가 심한지에게 자필로 써보낸 300통의 어찰이 2009년 후손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정조는 세종에 버금하는 호학군주였으나 여러 측면에서 그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군주로서 신하들과 지혜를 다투고 현실과 동떨어진 도학군주를 자처하고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화병을 키우고 기만적인 막후 정치를 시행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편견 없이 인재를 발탁하라. 정조의 즉위를 계기로 벽파와 시파를 대표하는 김종수와 체제공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체제공이 우의정에 제수된 정조 12년 이후 죽을 때까지 번갈아 정승으로 지내면서 각각 벽파와 시파의 당론을 대표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여러 측면에서 대조를 이뤘다. 이들이 보여준 2인자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정조의 1인자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상황에 따라 해법을 찾아라. 바람직한 통치체제로 김종수는 신권국가를, 체제공은 왕권국가를 지향했다. 김종수가 남송시대의 주의를 기본사상으로 삼는 송학을 추종한 데 반해 체제공은 원시 유학에 충실했던 전한시대의 한학을 높이 평가했다. 천주교와 불교의 수용에 관해서는 김종수는 이단으로 규정해 강력히 배격했으나 체제공은 정조와 함께 이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믿는 사람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후에 천주교와 관련한 사건에서 체제공을 궁지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다. 국부의 계책에서도 김종수는 전통적인 중농주의 입장이었으나 체제공은 중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가 정조 15년에 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소상인의 상업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신의 통공을 주도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체제공의 사상은 이가완, 정약용 등에게 그대로 이어져 그는 사후에도 남인들 내에서 확고한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책을 읽었는데 오늘 굉장히 건조해요. 목이 건조해서 제대로 넘어가질 않네요. 정조의 입장에서 김종수와 체제공은 신권의 주류 세력인 노론과 비주류 세력인 남인과 서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용한 통로였다. 두 세력으로
두 세력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은 두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주요 정책을 빠르게 공론화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지지와 반대로 엇갈리는 여론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그가 비밀 어차를 주고받으며 막후 정치를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 상황에 따라 체제공만을 정승으로 남겨두는 독상 체제를 유지하거나 그를 김종수와 대립시켜 상호 견제하게 한 것도 같은 의미다. 이러한 행동은 재신술의 차원에서 정조의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조가 군왕으로서 도학의 정통을 잇고 성리학의 스승이 되고자 한 군주 도통론을 신봉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군주 도통론은 군사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래 군주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군도는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늘 왕도와 패도를 섞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관리만을 곁에 둘 경우 왕도를 표방할 수 있지만 난세에는 한계에 봉착한다. 이때는 반드시 도덕성을 뛰어넘은 홍리를 곁에 두어야 한다. 관기가 바로 잡혀야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일사불란한 명령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치세와 난세를 막론하고 늘 문신과 무신의 보필을 받아 왕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나라가 평화로워도 조정의 왕도만 추종하는 관리밖에 없다면 관기는 이내 무너질 것이다. 군주 도통론은 이러한 군도의 기본적인 이치를 무시한 채 오직 왕도에만 치우쳐 대세를 그르칠 가능성이 컸다. 실제로 정조는 신하들과 도통의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신경전을 전개해 자신의 목숨을 재촉했다. 경제를 장악하라. 체제공은 정도가 보위에 있는 동안 탁월한 이인자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8년에 걸친 은거 생활을 마치고 우의정에 제수되었을 때 국정개혁 과제에 국정개혁 과제와 관련해 제시한 6개조의 진언인 첫째, 황급을 바로 세울 것, 둘째,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 셋째, 당론을 없앨 것, 넷째, 의리를 밝힐 것, 다섯째, 백성의 어려움을 돌볼 것, 여섯째, 권력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했다. 정조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정약용과 이가환,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의 인재들이 발탁되어 활약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조 후기의 경제정책은 모두 체제공의 머리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경제에 눈을 뜨는 것은 정조 2년에 사은사 겸 진주사로 북경에 다녀오면서부터였다. 박제가 및 이덕무 등과 함께 북경의 문물을 보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평소 지론인 이용후생의 경제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가 청나라의 발달한 상업을 보고 느낀 것은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제가는 기존의 중농 정책에 대한 일대 수정을 역설하면서 국리민복을 위해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제공도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개혁을 생각한 데 반해 북학파들은 조선의 전반적인 개혁을 꿈꿨다. 조선의 경제가 폐쇄적인 유통구조에서 개방적인 경제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공이었다. 인삼에 대한 전매 사업을 확충해 재정을 정비하고 은하와 인삼의 통용을 통해 공무역을 활성화한 것도 손에 꼽힐 만한 업적이다. 그러나 그 또한 남인의 영수로서 붕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한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사도세자의 문제를 거듭 들고 나와 노론 격파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려고 시도한 게 그것이다. 격파의 반발로 궁지에 몰린 정조가 김종수와 그를 동시에 정승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정조가 체제공을 지렛대로 삼아 단호한 조처를 취했다면 조선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군사론과 군주 도통론에 집착했던 정조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다. 네, 이제 여러분이 좀 아는 박정희와 김종필 얘기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사실 저도 이 세대를 딱 살았다고 하기엔 좀 어렸을 때예요. 군림하는 1인자 대 모사하는 2인자 박정희와 김종필. 엇갈린 평가. 박정희의 1인자 리더십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가 이룩한 가시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민족 민주주의, 반공통일을 핵심 골자로 하는 조국 근대화의 비전 때문이다. 군사정변이라는 집권 과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18년에 걸친 그의 통치 기간 중 이루어진 경제적 업적 등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 중에도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들은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최고 통치권자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과 무조건적인 경쟁이 당연시되는 왜곡된 정치 풍토가 조성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정치 발전 또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죠. 이는 그의 치세 기간이 18년에 달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의 집권 후반기에 나타난 유신체제는 철권 통치의 상징으로 볼만하다. 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대개 독재와 압제의 원흉이라는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도 이런 시기에 주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난세에는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최고 통치권자인 등소평과 푸틴이 구미의 방식이 아닌 박정희 방식이 자국의 역사 문화적 맥락에 훨씬 부합한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도 박정희 근대화 모델을 도입한 뒤 이를 이른바 마하티르 동방 정책이라 칭한 바 있다. 그는 박정희의 1인자 리더십을 이같이 요약했다. 박정희는 강한 지도자였다. 당시 그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부국 강병을 꾀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등소평과 푸틴, 마하티르 모두 동아시아와 러시아의 역사 문화적 배경은 서구와는 다른 만큼 이에 부합하는 방략을 택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모델로 박정희 방식을 찾아낸 셈이다. 박정희의 1인자 리더십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조건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공과 과를 구분해 공으로 발현된 리더십은 본받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과로 연결된 리더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의 1인자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5.16 군사정변에 대한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혁명,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은 반란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어느 쪽으로 평가하든 당시 5.16 군사정변이 성공을 거뒀고 결단을 내린 박정희의 1인자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된 그 배경에 김종필이라는 뛰어난 책사의 2인자 리더십이 작동한 점이다. 특히 두 사람의 여러 유형의 애증을 보였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시종, 수어지교의 인간관계를 유지했다. 본서가 현재까지 차례로 등장했던 여러 대통령과 핵심 참모의 협력관계 가운데 유독 박정희와 김종필의 사례만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전 박정희와 김종필이 그렇게 관계가 깊은지 몰랐네요. 책사와 군사정변의 보관. 박정희는 혁명군 선정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여줬다. 거의 모든 장교들의 군분의 인맥과 개인의 성향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쉽게 대상장을 선정, 규합해 나섰다. 만주군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를 비롯해 동기생인 육사 2기생, 육사 중대장 시절 그가 가르쳤던 육사 5기생, 전쟁 말기에 포병으로 전과하면서 형성된 포병 인맥 등이 그들이다. 군사정변의 주축이 된 8기생의 포섭에는 연락책을 맡은 조카 사위 김종필의 역할이 컸다. 김종필은 당대의 책사였다. 훗날 그는 비록 박정희의 정적으로 활약한 김영삼과 김대중의 대권 장악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주군이었던 박정희에게 배신을 한 셈이었으나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은 수어지교의 콜라보를 자랑했다. 1960년 9월 김종필이 김용 등 8기생과 모의해 정군 운동의 방향을 혁명 쪽으로 급선회시킨 게 대표적이다. 군사정변과 경제개발. 박정희는 군사정변에 성공하자 곧바로 산업구조를 뜯어고칠 생각을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경공업 제품의 자급화부터 추진했다. 그의 동료에 힘입어 대다수 생필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는 경공업 육성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곧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이었다. 지리적 여건상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 유출을 꺼리는 일본으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은 부득이했다. 대일 무역의 적자 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비재 수입에서 생산 설비 수입으로 패턴이 바뀐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었다. 산업의 중공업 구조로의 전환은 이후 수출 한국의 기반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주목할 점은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를 빈국에 머물게 한 소작인 제도가 종식을 고하게 된 점이다. 한편 제3공화국이 공식 출범한 1964년 초반부터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 한일회담은 제1공화국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국민들의 반일 감정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는데 경제개발 자금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한일회담을 타결지어 개발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청구권 및 경제협력의 명분으로 무상 3억 달러, 재정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 등 도합 8억 달러의 돈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학생들과 야당이 굴욕 외교라며 크게 반발했다. 박정희의 대응은 계엄력 발동이었다. 그는 경제 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한일 회담을 추진해오던 공화당 의장 김종필이 사임했다. 이분은 아무리 저번 책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 같아요. 경제 개발을 위해 같은 시기 후반에 취해진 또 하나의 조치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된 월남 파병을 들 수 있다. 당시 파병 국군 장병이 해외 근무 수당으로 벌여들인 수익은 총 2억 3천만 달러였다. 이 중 2억 달러가 국내로 송금되었다. 이 돈이 이후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기묘하게 사용되었다. 아울러 당시 한국 기업들은 전쟁에 조달할 군수물자 납품과 용역사업 투입으로 인해 이른바 월남 특수를 누렸는데 그 액수는 대략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총 10억 달러에 달했다. 이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수와 수출 호황으로 1인당 국민소득도 한국군 철수가 끝난 1974년에는 541달러가 되었다. 파병 직전인 1964년에 103달러에 비해 5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후 월남 특수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참, 다른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의 어떤 특수, 전쟁 특수를 누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저렇게 싫어하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강한 추진력으로 성사시켜라. 그가 재임 기간 중 이룩한 치적 중 또 하나는 1970년 7월에 준공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인데 이는 그의 강고한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1년치 국가 예산보다 많았다. 야당은 물론 전 언론이 이를 반대했다. 결국 그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를 밀어붙여 성사시켰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은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이후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도 그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한편 1987년에 이르러 1인당 GNP가 1,000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는데 이런 눈부신 경제 발전은 민주화를 유보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고 이에 따른 후과 또한 매우 컸다. 강고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 그의 재임 때 이루어진 눈부신 경제 성장은 결코 그 혼자만의 공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의 공을 폄하해서도 안 된다. 박정희가 인권 탄압 등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훗날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도 재위 기간 중 달성한 이러한 비약적인 압축 성장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날 당시 한국은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극빈을 탈출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고 당시로서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기업을 육성한 것이다. 지금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있죠. 이걸로 인해서 재벌공화국과 부패공화국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박정희에게 묻는 태도는 지나친 것이다. 베트남 전 참전을 이런 지하에 용병 파견으로 폄하하는 것도 지나치다. 비록 많은 젊은이들이 명분도 없는 베트남전에 참전해 목숨을 잃었으나 월남 특수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점 등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날 당시 박정희는 당시의 상황을 절박한 난세로 인식했고 위정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권력투쟁이나 일삼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그의 이런 인식이 전 국민의 수긍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나 전혀 틀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통일의 길은 조국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은 경제적 자립에 있다고 보았다. 그의 이런 생각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비춰볼 때 타당했다. 그가 재임 기간 중 추진한 경부고속국도 건설, 수출 증대, 소득 증대, 저축 장려, 식량 자급자족 실현, 새마을운동 등은 바로 이런 국가 발전 구도 하에서 나온 것이다. 18년간에 달하는 그의 치세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10% 가까운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경제 성장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했고 국민들은 박정희 정부의 신뢰를 보내며 열심히 쫓아간 결과였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의 1인자 리더십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난세의 군주 리더십을 깊이 연구한 동양의 한비자와 서양의 마키아벨리 모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독재자의 강력한 군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박정희의 군사정변과 강력한 경제개발 추진은 바로 그런 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쿠데타가 혁명으로 승화된 근본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를 뒷받침한 핵심 책사가 바로 김종필이다. 박정희의 1인자 리더십과 김종필의 2인자 리더십도 이런 잣대 위에서만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현대 한국 최고의 2인자 김종필의 2인자로는 다음과 같다. 1인자는 2인자를 소외하거나 무력화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2인자는 첫째, 절대 1인자를 넘보지 말고 품격을 유지하면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둘째, 성의를 다해서 보자 하는 인상을 주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
진정한 인내는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다. 저는 다시는 이 하고 신동준 선생의 책을 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책이 흐름을 좀 쫓아가는데 좀 약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본인의 지식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지금 책을 2권을 저희가 연달아서 읽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죽을 때까지 뭐 누구와 함께 했다. 근데 쓸데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이 2권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굉장히 지금 잘 지어서 좀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쓴 책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책을 잘 쓰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높으신 분이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저는 다음엔 읽지 않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 오늘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책을 제가 이해하면서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책은. 어쨌든 지금까지 1인자의 인문학이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